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0대 중반인 여성으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흔히 겪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었는데요. 저와 같은 일을 쉽게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제 남편은 작게 사업을 하나 했는데 저는 사무보조로 일하며 배우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먼저 저를 눈여겨보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입사했을 때부터 쭉 지켜봤는데 난 은숙 씨 같은 스타일이 좋더라. 은숙 씨는 나 어떻게 생각해요? 네? 사장님이요? 그야 당연히 좋으시죠. 직원들도 잘 챙겨주시고. 아니, 사장으로서 말고 남자로서 말이에요. 남자로서요? 그럼 그동안 저 마음에 든다고 하셨던 말이 장난으로 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내가 장난으로 그냥 찔러보는 줄 알았구나. 진짠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거 섭섭한걸. 자신의 할 말만 툭 던져놓고 당황한 저를 지나쳐가는 사장님은 그동안 몇 번이고 제가 마음에 든다고 저 같은 스타일의 여성이 이상형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겠거니 장난으로 넘겼었죠. 그런데 그간 스쳐 지나간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두근거리고 사장님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거기다 사장님을 보는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생각된 순간 더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보다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그런 저의 태도를 사장님도 의식했는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어요. 보니까 은숙 씨도 나 싫어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혹시 모르잖아요. 일단 만나보고 아닌 것 같으면 그때 돼서 결정해도 되는 거고. 사장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서 조금씩 마음이 가고 있었는지 싫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당시 덩치가 좋았던 모습이 남자답게 느껴져서 호감이 없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장님에게 넘어가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자 생각하고 덥석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보니 제가 참 순진했던 것 같네요. 남편은 연애 기간에 저를 참 잘 챙겨주었고 온갖 선물 공세에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확실히 여유로운 모습이 편하고 좋긴 했어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다 그만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였죠. 저는 어린 마음에 놀라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오빠 어떡해.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테스트게 해봤는데 임신이길래 병원 가보니까 임신 맞대. 정말? 임신이라고? 이제 우리 어쩌지? 부모님 아시면 놀라실 텐데. 놀라시겠지. 그렇지만 오빠가 책임질게. 이렇게 된 거 우리 결혼하자. 연애하면서 사장님을 더 좋아하게 된 건 사실이지만 뜻하지 않은 임신과 앞으로의 결혼을 생각하니 뭔가 심적으로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갖게 된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사업해서 여유 있는 남편을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좋아하셨기 때문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제 남편이 되었죠. 결혼과 동시에 몸조리를 위해서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며 살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내조도 열심히 했어요. 시간은 흘러 건강한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딸을 낳아 남들처럼 지지고 볶으며 살았어요. 그 사이 남편의 사업은 더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크게 성장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사모님이라고 부러워해주니 솔직히 이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하루는 남편과 식사하는데 회사 사람과 면접 관련 통화를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면접? 이번에 신입 더 뽑게? 아, 신입 아니고 비서 좀 뽑으려고. 비서? 지금 정 비서님 있잖아. 그만두신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보니까 일하는 스타일이 나랑 영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이왕 뽑는 거 더 능력 좋은 사람으로 할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면접 관련 사항들 내가 직접 모니터한다고 했어. 그렇구나. 정 비서님하고 정들었는데 아쉽네. 그래도 당신 말처럼 더 능력 있으면 좋게 하니까.
어쩔 수 없게 됐네. 우연히 남편에게 면접 관련 일을 듣게 되었고 얼마 후 비서가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을 뽑았는지 일 잘한다며 남편이 매우 흡족해하는 걸 몇 번이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능력 좋은 사람으로 뽑았구나 싶었죠. 그러던 차에 마침 회사로 서류 봉투를 하나 가져와 달라는 남편의 심부름이 있었습니다. 궁금했었는데 잘 됐다 싶었죠. 회사에 방문하여 비서를 살펴보니 젊고 예쁜 아가씨가 확 눈에 띄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새로 뽑은 비서구나 싶었죠. 그 비서는 능력도 좋은데 외모까지 여자인 제가 봐도 예뻤습니다. 남편에게 서류를 건네며 비서 이야기를 했죠. 새로 뽑은 사람이 저 사람이지? 근데 되게 예쁘다. 저렇게 예쁜데 일도 잘하나 봐? 당신이 뽑은 거 보면? 예쁜 게 뭐가 중요해. 일만 잘하면 됐지. 그런데 일은 흠잡을 것 없이 잘 처리하긴 해. 당신 바쁠 텐데 서류 가져다 줘서 고마워. 응? 같이 안 들어가? 오랜만에 애들 맡기고 왔는데 일찍 퇴근해서 저녁 먹을 줄 알았더니만. 아이,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요즘 일이 많아서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네. 당신이랑 같이 외식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말이야. 미안해. 나중에 오붓한 시간 보내자.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나 들어갈게. 고생해. 요즘 남편의 회사에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도 많아졌고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 중요 접대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고 계약 관련 출장도 잘 다니며 열심히 일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업을 더 키우고 싶어서 그러나 싶었죠. 그렇게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로 남편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일이 많아 피곤하다는 남편을 걱정하며 음식을 신경 쓰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건강음료를 챙겨주었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큰 계약건을 따내기 위해 남편이 출장을 간 날이었죠. 집안일을 하다 아이들을 재우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돌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아보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시죠? 누구신데 우리 남편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이 핸드폰 주인 되시는 분이 남편 맞으시죠? 신원 확인차 저장 번호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신원 확인이라뇨? 그게 무슨... 지금 남편분께서 실종되신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로 오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라 직접 보셔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낯선 남자에게서 온 전화는 순식간에 저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과 차 열쇠를 챙겨 남자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 쪽에 있는 한 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남편의 이름을 이야기하였죠. 그러더니 경찰이 함께 현장으로 가자며 저를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몇 분을 가서 도착한 곳은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곳이었고 그곳에는 119차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의 안내에 따라서 홀린 듯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경찰은 물가 앞에 세워진 차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차가 남편분 차 맞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남편 차 맞는데 남편 차가 왜 여기에... 우리 남편은요? 뭐가 어떻게 된 거죠? 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남편분이 자살하신 것 같습니다. 차와 그 옆에 벗어둔 신발이 있었고 그 신발 안에서 유서가 발견됐어요. 현재 물에 뛰어든 남편분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바다로 이어지는 곳이다 보니 이미 멀리 떠내려갔을 수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죽었다고요? 그것도 자살을요? 그럴 리가요. 우리 남편 오늘 출장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그런 사람이 자살할 리가 없잖아요.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기 남편분의 유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경찰이 건넨 유서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쳐보니 야속하게도 남편의 글씨체가 맞더군요. 유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얼마 전 새로 뽑은 비서가 모두를 속이고 회사 돈을 전부 들고 사라졌다고요. 당장 막아야 하는 돈들이 많은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 사실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도저히 알리지 못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요.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더 이상 막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됐고 그동안 자신이 이뤄낸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자신이 없다며 남은 제게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나 대신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체가 확실한 편지를 읽으면서도 저는 계속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듯이 떠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저와 자식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한다는 남편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날 리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부정해도 어쩌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남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끝내 남편의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름만 장례지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 때문에 여기저기 빚독촉에 시달렸고 정신없는 상황에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으로 장례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졸지에 두 아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집에서 놀기만 하던 제가 남편의 빚도 갚으며 아이들도 키워야 했죠. 이 사실을 시댁에 알리며 도움을 청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외면하셨어요. 어머니, 앞으로 저 어떻게 해요? 그이는 그렇게 가버리고 저 혼자서 아이 둘 책임지기 너무 힘들어요. 남편 앞으로 생긴 빚도 제가 갚아야 하는데 어쩌면 좋을지 막막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돈을 내놓든가 아이들을 키우든가 하라는 소리냐? 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어머님과 의논하고자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니까 나한테 돈이나 애들을 거둬들이는 걸로 도움받고 싶다는 거 아니야. 내 사정은 안 됐지만 난 너한테 도움 줄 것 하나도 없다. 보다시피 갑자기 떠나버린 자식이 나한테 남겨준 것도 없어서 돈이 하나도 없어.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건 바로 나야. 거기다 이 나이에 내가 애들 둘을 어떻게 키우겠니? 정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애들 다 보육원에 맡겨버리고 넌 새 출발하든가 해라.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모르는 사람처럼 연 끊고 살자. 어머니는 다신 보지 말자고 하며 저를 쫓아내다시피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받아 앞으로의 삶을 조금이라도 계획해보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모른 척할 수 있다고 쳐도 손주까지 나몰라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은 마음은 헤아릴 수 있지만 남편과 아빠를 잃은 우리 가족도 있는데 참 서운하고 매정하다 싶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무섭고 두려웠지만 저는 겁내며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혼 전 일해본 것 말곤 사회 경험이 없는 저는 뭐라도 일하며 아이들을 키워내가려 노력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해보려 했고 유일하게 제가 일할 수 있는 건 식당 일 말곤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이라도 감사했습니다. 살던 집과 차를 정리하여 빚을 갚았고 일부 적은 돈으로 아이들과 살 작은 집을 전세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식당 일을 했죠. 갖은 수모를 겪고 고생은 다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힘든 현실에 혼자 눈물 훔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먼저 떠난 남편이 더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그래도 나중에 죽어서 남편을 만나면 난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키웠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일하니 1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점차 생활은 나아졌어요. 그 시간 속에 우리 가족도 남편을 점차 잊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여보세요? 은숙이니? 그동안 잘 지냈어? 내 소식은 들었어. 지금 우리 동네 근처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며. 한번 봐야지 하면서도 먹고 살다 보니 이제 연락한다 그래.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진짜 오랜만이다. 나야 뭐 지내는 게 똑같지. 안 그래도 네가 사는 동네 식당에서 일하게 돼서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싶었는데 전화 잘했다. 그래, 우리 한번 만나야지. 나중에 밥 한 끼 먹자고.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 동네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반가워서 전화했구나. 잊지 않고 연락해줘서 고맙다.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 건데. 아유, 아니야. 뭘 친구끼리. 참.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한테 겸사겸사 할 말도 있고 해서 전화한 거거든? 너희 남편 이야기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응?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은 왜? 아니, 그게 내가 얼마 전에 너희 남편을 본 것 같아서 말이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을 보다니. 죽은 사람을 무슨 수로 봐?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렇지?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사람이라 말이 안 된다 싶다가도 보면 볼수록 내 남편이라니까. 내가 혹시 몰라서 사진까지 찍어놨어. 너한테 한번 보여줄 테니까 볼래? 힘들게 남편 보내고 어렵게 마음 잡은 너한테 이런 이야기해서 마음 어려울 거 아는데 닮아도 너무 닮아서 나도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 그래? 그럼 사진 한번 보내줘. 대체 얼마나 닮았길래? 제 말에 친구는 바로 사진을 보내줬고 저는 통화를 끊고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봄과 동시에 저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친구의 말처럼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대충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겠더니 생각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정말 우리 죽은 남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고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진 확인했니? 어때? 내가 봐도 닮았지? 그게 참 말도 안 되게 우리 남편이랑 닮긴 했네. 난 그냥 대강 닮은 사람인가 싶었는데. 그렇지? 나도 아무리 봐도 내 남편이더라니까. 닮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남편 그대로였어. 시간이 지나서 조금 늙긴 했지만 그래도 내 남편 얼굴이 흔하게 생긴 것도 아니잖아. 멀리서 듣긴 했어도 목소리도 조금 비슷한 것 같고 말이야. 그래도 말이 안 돼. 우리 남편이라면 나랑 아이들을 찾아왔겠지. 하긴 그건 그래. 그때 보니까 어떤 여자랑 같이 있긴 하더라. 아마 엄청나게 닮은 사람인 건가 봐. 그렇지 않고서야 왜 다른 여자랑 그러고 있겠어? 사이도 좋아 보이던데. 아유, 내가 괜히 너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 미안해. 잠깐만. 다른 여자라니? 아, 내 남편이랑 닮은 남자랑 어떤 여자랑 같이 밥을 먹더라고. 근데 멀리서 보기만 해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어. 그래? 저기 혹시 그 여자 사진도 있니? 혹시 몰라서 찍어두긴 했는데 왜 보내줄까? 응, 한번 보내줘 볼래?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 돌아올 리도 없고 그저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어떤 여자와 있다는 말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왠지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더군요. 마침 친구가 그 여자의 사진도 찍어놨다고 하길래 저는 친구가 보내주는 사진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친구가 사진을 보내줬고 전 사진을 확인한 순간 손에 든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자는 불행히도 제가 아는 사람이었죠. 바로 남편 회사에서 봤던 그 젊고 예쁘장한 비서였습니다. 사진을 보고 나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죽은 남편의 모습을 한 남자와 함께 있는 비서의 사진을 보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복잡했어요.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죠. 남편과 닮은 사람을 본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남편과 관련되었던 비서를 보게 되니 보통 우연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가 어렵게 흥신소를 찾았고 남편과 비서의 이야기를 의논했습니다. 흥신소 사장님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뭔가 구린 냄새가 난다고 하였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남편을 닮은 남자와 여자 비서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가 지나자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뒷조사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할지. 을에 맡긴 순간부터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그 사람의 정체가 뭐죠? 조사해본 결과 사모님의 남편이 맞습니다. 네? 그럼 왜 10년 전 자살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아니, 거기다 남편은 왜 저를 찾지 않은 거예요? 남편분은 본인의 신분을 사망 처리하게 두셨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살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 비서라는 여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고요. 주변 사람들을 파악해보니 저 둘을 부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저 비서분이 남편분 회사 돈을 갖고 튀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모두 짜인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둘은 값이 꽤 나가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럴 리가... 그럼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건가요? 아니, 모두를 속였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철저하게 아내분을 속인 겁니다. 남편분은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면서 시댁과 왕래하고 있었어요. 흥신소 사장님의 말을 듣고 보니 저와 아이들을 매몰차게 버렸던 시어머니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할 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다고 저를 참 싫어하셨거든요. 똑똑하고 예쁜 며느리를 새로 얻었으니 저와 아이들에게는 조금의 미련도 없었던 거겠죠. 그렇게 생각되니 저는 그동안 남편이 벌어놓은 일을 감당해내겠다고 죽어라 하고 노력했던 시간이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흥신소 직원이 알려준 남편의 집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경찰과 함께 말이죠.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어줬고 저는 경찰을 지나쳐 먼저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남편과 그 여자가 있더군요. 둘은 저를 보고 매우 놀란 듯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은 놀라서 벌떡 일어나 저를 쳐다보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정말이었네. 정말이었어. 왜? 10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놀랐니? 하긴 그렇게 날 감쪽같이 속였으니까. 언제부터였어? 인연을 비설합시고 뽑을 때부터였어? 그때부터 인연이랑 놀아난 거야?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날 속였니? 저의 물음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 뒤로 비선영과 나란히 찍은 가족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당장 벽에 걸린 액자를 떼서 바닥에 집어던지며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무리 여자한테 미쳐도 그렇지 나하고 우리 애들한테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니? 내가 그렇게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사라지면 남은 나랑 아이들은 어쩌라고 그런 선택을 했어? 내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사람이냐고? 당신 그렇게 죽은 줄 알고 나 정말 힘들게 살았어. 그뿐이야? 졸지에 우리 아이들은 차라리 여자한테 미쳐서 내가 싫어졌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하면 됐잖아. 왜 애먼 우리 아이들까지 불쌍하게 컸어야 했냐고. 넌 2년이랑 살림 차려서 호의호식할 동안 나랑 우리 아이들은 하루하루를 고생하며 살았어. 아이들 안 구기고 좋은 환경은 아니어도 열심히 공부시키며 키웠다고. 그런 내가 나랑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나 해? 아무리 여자에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남편을 붙잡고 속에 있는 모든 말을 쏟아부으며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던 중에 비선현이 저를 맞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남편한테 이래요? 당신 남편은 10년 전 죽은 게 맞다고요. 유서까지 확인했잖아요? 그래, 우리 남편이 손수 쓴 유서 확인했지. 그런데 넌 그걸 어떻게 아니? 돈 들고 튀어서 우리 남편이 유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텐데 말이야? 제 말에 비서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그런 둘을 보고 말했어요. 이미 너희 뒷조사 다 해놓았고 증거까지 확보해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더 이상 속이려고 하지 마. 그럴수록 너희만 더 꼴 우스워지니까. 그동안 가족 버리고 저딴 년이랑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잘 지냈지? 넌 내가 누릴 삶을 내가 가로챈 거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게 한 짓 내가 그대로 되갚아줄 거야. 당신이랑 너 절대로 가만 안 둬.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경찰을 따라 나가는 남편과 달리 비서녀는 뭐가 그리도 분한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용없었죠. 모든 증거는 흥신소를 통해 다 확보해놓은 상태여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내연녀는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금횡령뿐만 아니라 남의 신분을 도용한 것도 큰 문제가 되었죠. 노숙자로 떠돌다 죽은 사람의 신분을 값비싸게 주고 샀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으니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했죠. 변호사의 말로는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은 확정이고 남편의 재산 모두를 되찾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내연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했죠. 물론 내연녀도 사기죄에 일조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남편과 사이좋게 실형을 살게 되었지만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둘이 출소한 뒤에는 모든 재산을 다 제게 빼앗겨 땡전 한 푼 없을 테니까요. 졸지에 실형을 살게 된 남편의 회사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고 저는 되찾은 남편의 재산으로 아이들과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절대 비밀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제 전남편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절대로 남을 속이는 행동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